이번에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그 대표님은 계속 그 일관성 있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쭉 강조를 하셨는데 그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거기는 커다란 시장이 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꿈틀거리고 이 혁신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뒷받침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의 기술들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삽니다. 사줍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큰 회사와 합쳐질 수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다시 성장할 수도 있죠.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된 회사 중에 테슬라가 있는데 예, 그렇죠. 테슬라가 20년이나 된 회사인데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년이나 됐나요? 예. 지금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적자만 내다가 이제서 이익을 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기술 혁신에 점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제가 2016년에 쓴 책에도 정말 그때는 뭐 테슬라 말도 안 되던 시절이니까요. 그때 뭐 사기니 아니니 뭐 논란도 많았잖아요. 네, 그때는 뭐 거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 제목을 그 테슬라 파트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테슬라를 배워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왜 혁신적인지를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때 테슬라 주식 샀냐고 물어보는데 안 샀습니다. 그때 샀으면 대박인데. 어쨌든 그때 그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았고 그때 사신 분들은 정말 대박이 났죠. 어쨌든 미국은 이런 경제 생태계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대부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S&P 500 기업들 보면은 그냥 저는 그런 기업들을 세계에서 1등부터 500등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실 따져보면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선정하는 500기업 정도 되면 최고의 기업들이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거기로 가면 한 25위쯤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들 다른 조건들 다 맞춰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 가야 실패할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그 미국은 경제 생태계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업 생태계 그리고 주식 시장 시스템이 어떻게 잘 조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장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나스닥 시장이 있고요. 나스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원래 뉴욕 거래소에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이제 그 전통 산업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 미국 시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주가 지수가 이제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일부 나스닥 종목하고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뭐 25개, 5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약 3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지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의 특징은 뭐냐면 종목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빼버립니다. 잘하는 놈만 계속 남겨놓는 그렇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S&P 500 종목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뭐 그게 이슈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테슬라도 진입 못한 이제 그런 데가 이제 S&P 500 기업들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그러면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1등부터 500등까지가 예를 들어서 연간 15% 아니면 뭐 12% 성장하는 회사들인데 10% 성장하면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2% 성장하는 더 똑똑한 놈을 갖다가 끼워 놓죠. 이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 경제 변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수고요. 아마 번뜩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금융상품을 만들면 계속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는데 무조건 이익일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릴 게 그겁니다. 이거를 이제 ETF라고 부르는데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구성 비율을 그대로 그 지수를 산정하는 비율대로 복제를 해서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보통주를 직접 시장에서 사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국은 지수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상장지수 펀드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네. 이게 1세대 ETF들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로 돼 있었고요. 2003년, 4년 넘어오면서부터 돈을 많이 버는 ETF를 쫓아다니는 이런 ETF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ETF를 쫓아다닌다. 예, 뭐 원유를 쫓아다니는 ETF도 있고. 이쪽에 또 파생이네요, 그게.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뭐 ETF 종류만 뭐 한 6천 개 정도 전 세계에 상장돼 있고, 6,000개. 예, 1년에 뭐 400에서 500개씩 신규 상장되고 네. 있고요. 규모가 큰 거 하나는 보통 어느 정도 규모냐면 보통 하루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거래소 전체 거래 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배 많을 때도 있습니다. ETF 하나가요? 예,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ETF를 뭐 이렇게 승자 독식 구조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예.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ETF 중에 나스닥 100 종목을 추종하는 QQQ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베스코사에서 설정한 ETF거든요. 네. 1999년에 설정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아주 훌륭한 ETF입니다. 종목 수는 10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조금 비슷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그 100 지수는 100 종목이고 네. 이 ETF는 10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 지표가 계속 변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 종목을 1등 하는 종목이 뭐 4.08% 시가총액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 자산에서 4.08%를 1번 종목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예. 뭐 2등을 하는 종목이 애플인데 3.8%예요. 그러면 3.8%를 거기다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삼각형으로 딱 만들어져서 투자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예. 104등, 103등, 102등, 101등, 100등, 99등 얘네들은 좀 영향력이 거의 없고 아주 적고. 우위 쪽으로 다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자되는지 비율을 보면 10% 그러니까 앞에 10종목에 55%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 이제 상위 종목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자가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오릅니다. 예. 주가가 오르니까 시가총액이 또 늘어납니다. 예. 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SPY 같은 S&P 500 종목으로 투자되는 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QQQ라는 또 다른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도 또 보통주를 매입해가면 또 들어옵니다. 네. IT 종목으로 구성된 ETF에서 또 돈이 들어옵니다. 네. 예.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는 돈도 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예. 이게 계속 앞쪽에 1등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만 계속 돈이 쏠려갑니다. 아, 그럼 한 기업은 여러 군데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구조가? 우리 그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되는 돈이 많다는 건 네. 네. 결국 사자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네.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올라가고.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수익률을 따져보면 S&P 500 기업 같은 경우 지난 50년간 9.7% 성장했습니다. 매년. 예, 연평균입니다. 네. 10년 동안 11.7%, 최근 10년 동안 11.7% 성장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100년 평균 12%에 거의 육박하죠. 최근 5년간은 14.9% 성장했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성장률이 더 더 높네요. 올라가죠. 이제 예. 이런 구조가 조금씩 고착화되면서 특히나 이런 금융 상품이 많아지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죠. 네. 한번 올해 보시면 올해 뭐 QQQ든 SPY는 S&P 500 지수를 쫓아가는 거고 QQQ는 나스닥 100 종목을 쫓아가는 ETF인데요. 한번 보시면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QQQ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 연초 1월 2일 날 214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어제 종가가 거의 뭐 한 280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수익률이 엄청나네요. 네, 엄청납니다. 그때 그 코로나19 한참 진행 중일 때 제가 한번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네, 아. 이분들은 뭐 수익률을 거의 30% 이상 다 냈죠. 네. 특히 좀 빠졌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70% 수익 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SPY하고 QQQ를 갖다 대표적인 예로 드셨는데 네.
거기 SPY에서 SP는 스탠더드 앤 푸어 SP 500의 SP 같은데 Y는 그게 뭔가요? 아, 이게 원래 이름이 SPY는 그 티커라고 그래서 네. 그 종목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간단하게. 네.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SPDR, SPDR, S&P 500 ETF 이렇게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길군요. 예, 네. 줄여가지고 SPY를 한다. 그죠? 예, SPY라고 이제 애칭을 붙여준 건데 예. 그 우리나라는 종목 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SPDR은 스파이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스파이더를 줄인 겁니다. 그 예. 스파이더는 그냥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브랜드인데 이거는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사에서 네. 자기들 브랜드로 스파이더를 씁니다. 아. 그래서 SPDR이 붙어 있는 거는 예. 아 이거는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에서 설정한 ETF구나라는 네. 걸 알 수 있죠. 그 SPY하고 이제 QQQ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좀 괜찮은 ETF 말씀이 나온 김에 한번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아까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분들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은퇴가 멀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ETF입니다. 배당 주고 배당. 네. 예. 미국에는 20개도 넘는 기업들이 50년 동안 계속 배당을 늘려왔어요. 배당을 뭐 정체되거나 줄지 않고 계속 50년 동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년 배당을 늘렸다는 양을 말씀인가요? 배당 금액을 늘린 거죠. 금액을요? 예. 계속 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늘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네요. 예,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ETF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이 회사들이 배당이 많다는 건 성장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돈을 많이 예. 벌었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배당과 성장해서 만들 수 있는 이익을 같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지금 아까 예. S&P 500 종목의 100년 수익률을 놓고 보면 10.2%의 성장과 1.8%의 배당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상황이 좋을 때는 보통 6% 이상 배당하는 종목도 있고 네. 3% 이상 배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 1%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 중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그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에서 설정한 61개 종목으로 구성된 SPYD라는 게 있습니다. SPYD. 예. D가 이제 디비던드. 예, 디비던드에 배당을 하는 예, 이제 예. 그런 종목이라는 의미로 붙였고요. 이 종목은 6.09%를 작년에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올해는 이 ETF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 아마 배당을 잠시 중단했거나 보류했거나 하는 회사들이 그 중에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이 들어갈 적기입니다. 아. 이건 뭐냐면 오히려, 이 회사들이 주가도 빠졌고 이건 ETF는 그걸 반영 같이 하니까요. 예. 배당은 좀 줄었지만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고 예. 이 회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회복할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시면 앞으로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 수익률도 확보할 수 있고 더 높은 성장률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SPYD. 예. 네. 이 종목은 왜 은퇴하시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좋으냐면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세금 문제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예. 우리가 주식을 팔면 우리가 ETF도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 지방세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 22만 원이 세금입니다. 예. 물론 기본 공제가 250만 원까지 있긴 한데 예.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벌어서는 안 되니까요. 어쨌든 그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는데 반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만 과세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그 세금에서도 조금 이득을 보실 수 있고요. 예. 네. 이 배당이 뭐 거의 분기에 한 번씩 딱딱딱딱 나옵니다. 그럼 자동으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예, 돈이? 그렇습니다. 달러로 들어옵니다. 재밌네. 월급이죠. 그래서 같은 유사한 수익률을 내더라도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로 내 재산을 넣을지 자산을 넣을지 한번 고려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데요. SPY나 QQQ나 보면은 이제 역삼각형 구조로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상위에 포진되고 많이 그만큼 많이 저기 그 비중을 높게 이제 네. 하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일정하게 쭉 그 이렇게 포진되는 그런 상품도 있나요? 있습니다. S&P 500 종목을 추종하도록 그러니까 SPY하고 종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설계된
ETF가 있습니다. 이걸 동일 비중 ETF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504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럼 500이면 각각 0.5%씩, 0.2%씩 들어가겠는데.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과연 될까? SPY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물음표가 많이 붙는데 네. 저희들도 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10년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거의 매년 SPY보다 10% 수익을 더 냈습니다. 10%라 하면 예를 들어서 SPY가 12% 수익을 냈다면 1.2% 더 냈으니까 13.2% 정도 수익을 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1%씩 더 수익을 냈다. 아닙니다. 매년 SPY의 수익률보다 10%를 더 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비교했어요. 네. ETF 이름이 뭐라고요? RSP라고 합니다. RSP. RSP.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상단에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높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좀 그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주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못 가고 주춤주춤 할 때 네. 밑에 있는 주식들이 가요. 그리고 아, 이 S&P 500 종목에서 하위에 있는 회사도 예. 어느 날 갑자기 확 성적이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 1년에 15% 성장을 했어요. 1등하는 예. 회사. 근데 얘는 밑에 있는 애가 30% 성장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S&P 500에는 그 미국에서 산업을 분류하는 11개 섹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못 갈 때 뭐 필수 소비재들이 또 그만큼 또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결과가 그래프는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예. 10% 정도 이격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작년까지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한번 보시면 기술주만 가고 나머지 산업들이 다 그렇죠. 한꺼번에 못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또 RSP도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기 예,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것도 투자하는 방법이지만 예,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RSP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아까 제가 네. 그 고배당주 ETF, SPYD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주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이제 그 백신이 연말이면 이제 미국에서 시험적으로 투여될 거고 서너 개 정도 나올 거고 내년 상반기에는 선진국들의 뭐 상당량의 제품이 뭐 투약이 될 거고 치료제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죽어서 꼼짝도 못하던 산업들이 이 위기를 뚫고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성장하는 성장률은 예. 이 기술주들이 지금까지 올라간 것보다 사실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SP 하셨고 아까 고배당주로는 SPYD 있고 네. 또 고배당주에도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좀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고배당주들 보면은 대개 종목을 최소한 100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배당주 다른 것들 소개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직접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특히 고배당주라는 게 앞쪽에 있는 회사들이 오랫동안 높은 배당을 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위험을 좀 고려하지 않는다고 치면 네. 사실은 고배당주는 배당 많이 하는 회사들 딱 소수만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도 괜찮다. 개별 종목은 고배당주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적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까 61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SPYD 정도면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사실 0.1%뭐 0.5% 차이를 한 해, 두 해를 갖고 수익률을 논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방법을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아까 제가 경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 경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섹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도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사의 ETF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ETF고 일단 뭐 수수료 싸고 예.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거래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냥 뭐 넣으면 사지고 그냥 예. 던지면 팔리는 뭐 이런 정도의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가 보면은
11개 산업 섹터별로 쫙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뭐 통신 서비스 뭐 이런 데 잘 가겠죠. 네. 그런 쪽으로 투자를 그냥 보유하고 있고 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예. 특히 경기가 좀 이상해질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 완전히 꺾인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하고 예. 다시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상승하는 아까 필수 소비재라든가 뭐 그렇지. 이런 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쪽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또 일반인들이 그만큼 내면 좋은데 예. 전문가들을 못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예. 몇 가지만 아까 예. 말씀드렸던 기본적이지만 모든 섹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수익이 덜 날지라도 안정적인 SPY. 네. 지금 기술 혁명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 산업이 정말 새로운 세계로 점프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S&P 500에 조금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체 산업의 경기 흐름까지도 잡아당길 수 있는 RSP. 그 다음에 나는 좀 은퇴가 가깝고 현금을 빨리빨리 빼서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네. 이거를 투자 수익률에는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그거 말고 배당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예. 고배당주 ETF 예.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개 중에서 특히 이제 강조를 추가하셨던 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헬스나. 쪽인데 네.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섹터별 ETF가 따로 또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 항상 관심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예. 뭐 세상을 보는 관점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예. 뭐 하는 거죠.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20년 그 이후에도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고 삶의 질을 바꿔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뭐 이런 게놈 해독부터 시작해서 쌓아온 결실들이 지금 막 피어오르는 이런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들 특히 그런 회사들로 뭉쳐진 ETF도 공부하셔서 보시면 네.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른 산업을 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네. 우리가 아까 이제 일자리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편에서 보는 겁니다. 내 일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는지를 보면 거기에다 투자하면 됩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산업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로봇이 사실은 기계죠, 그냥 네. 움직이는 기계인데 걔네들 공장에서 기계의 머리는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컴퓨터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예.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된 이렇게 로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그 인공지능 예. 컴퓨터들이 있는데 네. 이쪽 산업이 또 같이 가죠. 한 덩어리입니다, 로봇하고. 네. 뭐 작은 것들 보시려고 하면 로봇의 눈인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산업도 같이 거기다 넣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로봇과 컴퓨팅 이런 산업들 보시면은 예. 앞으로 엄청나게 괜찮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을 연결하는 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 선으로도 연결돼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무선으로 다 해결됩니다. 예. 우리 하이패스 통과하듯이 이제 예. 앞으로는 모든 물건들에 이런 인터넷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붙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논란이 많지만 5G 통신은 이제 속도와 또 여러 가지 뭐 지연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실시간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달리면 옆에 도로에 붙어 있는 신호등 센서, 옆 차와의 뭐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통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신과 사물 인터넷 산업은 이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들을 연결해주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과 컴퓨팅, 뭐 이쪽에 있는 뭐 통신과 사물 인터넷 전부 다 한 덩어리 산업입니다. 네. 이 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계속 이렇게 당겨오고 예. 혁신해 나갈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섹터별 ETF 중에서는 그 세 가지가 상당히 유망하다는 예. 말씀인데 네. 결국 이제 ETF 투자도 뭐 일반 주식 투자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네. 전문가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장기 투자하라 뭐 이 말씀하는데 ETF 투자도 길게 오래 갖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좀
수시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까? 수시로 바꾸려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네. 그다음에 ETF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장기 투자하실 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예. 이게 ETF의 수익률을 15%가 5년마다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억을 만약에 내가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놓으면 5년 후에 2억이 됩니다. 4년 후에는 4억이 됩니다. 예. 15년 후에는 8억이 되고 20년 후에는 16억이 됩니다. 20년 후에 1억이 16억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게 몇 배나? 복리, 복리 때문에 예, 그런 복리 거예요? 때문에 이게 뭐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럴 때 한번 거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년 차가 됐는데 예. 1억이 4억이 됐습니다. 그럼 거래를 하려고 팔면 무슨 사태가 발생하냐면 수익이 3억입니다. 세금 많이 3억에 대한 세금을 그렇죠. 22%를 예. 물어야 됩니다. 예. 6천만 원 뭐. 네, 6,600만 원 예. 정도 되죠. 예. 이러면 다시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할 때 내가 가진 돈이 예. 확 쪼그라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내 보물창고라고 생각하고 월급날 조금씩 사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뺐을 때는 내가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예. 그때 필요한 만큼만 파는 겁니다. 아, 예. 자, 아직 제가 세금의 조건이 뭐냐면 이익을 실현했을 때예요. 이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제 돈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내가 지금 어쩌면 세금으로 내야 될지도 모르는 돈도 내 자산을 불리는 데 써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재밌는 게 제가 15억이 됐을 때 매년 1억씩 빼쓰고 예. 15%씩 수익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요. 15%. 1억씩 뺐으면 그로부터 7년 동안 매년 1억씩 자산이 같이 불어납니다. 1억씩 뺐어도 1억씩 늘어납니다. 아, 오히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뭐 애들 학원비로 주식 사주라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이라는 게 저는 뭐 그분은 이 종목 사세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저는 이거 ETF 사주세요. 뭐 네. QQQ 사주세요. 좀 재밌게 하시려면 RSP 사주세요. 뭐 아니면은 고배당주 ETF 사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2천만 원 과세되지 않는 부분까지 애한테 딱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40세가 됐어요, 얘가. 예. 근데 정말 이제 앞으로 40년 후 일자리도 다 붕괴되고 일하기 어려워진, 먹고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을 때 통장을 열어보면 뒤로 넘어갈 겁니다. 그쵸? 예. 이게 사실 40년이라는 게 얼만큼 불어나는 양이냐면 40년은 256배로 불어납니다. 내 자산이.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할 때 말씀입니까? 15%. 15%. 15%일 때 256배로 성장합니다. 1억이 256억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진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는 이제 내 시간 가치를 많이 인정받기 어렵고 그런 분들 중에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자산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여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 15% 수익이 나는 곳에 넣었을 때 내가 과연 얼마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근데 그 말씀하신 중에 좀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15억이 있으면은 15억을 이제 아까 그 SPY 같은 그런 15% 수익 나는데 예. 넣었다. 그런데 1억씩 제가 매년 빼서 쓰는데 1억씩 불어나죠. 1억씩 불어난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불어난다는 거죠? 15억이 되는 순간부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15억짜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집을 팔고 거기다 넣어놓고서 1억씩 매년 생활비로 쓰면 되겠네요. 굳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이게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그 아파트가 예. 내가 깔고 앉아서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산이고 예. 이걸 다른 방식으로 환원해서 예. 더 나은 수익을 내거나 또는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내가 1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네. 나는 수입이 하나도 없고 1년에 세금을 얼마씩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럴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듯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옮겨서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니까 15억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는
1억씩 매년 뺏었을 수 있다. 아니, 유지되는 게 아니라 1억씩 늘어납니다. 늘어난다니까. 아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요? 예, 그것도 15억이 가속도 15억이 16억이 되고 뭐 17억이 되고 그런 첫 해 정도가 1억 정도 늘어날 거고요. 예. 원금 1억 늘어나면 그거의 15%가 또 늘어나니까 두 번째는 더 많이 늘어나고 세 번째는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아파트만 갖고 있는 저기 그 은퇴자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아파트 그분들이- 깔고 앉아서 세금 내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네요 오히려. 네, 아마 좀 더 저희가 이제 대화를 진행하면 네. 아마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 부대표님은 ETF 투자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요즘 서학 개미들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상당히 보면은 뭐 애플이나 네. 또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도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 개별 종목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능력이 되면 좋은 방법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네. 잘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1등급이죠. 예, 저는 대단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사실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생각을 바꿀 계기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QQQ 같은 ETF에 투자하면 그냥 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애플도 사고 뭐 이런 게 됩니다. 아까 10종목 비중이 55%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대신 그 나머지들이 또 잘 받쳐주기 때문에 좀 더 위험이 잘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밑에서 못하는 애들을 빼버리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항상 뭐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만 장기 투자하면 항상 연평균 수익률을 나한테 안겨줍니다. 제가 아까 젊은 분들에게는 돈에 투자하지 말고 수익률에 투자하지 말고 시간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요. 예, 시간에 시간. 아까 제가 시간이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억이 40년이라는 세월이면 256배가 됩니다. 네. 500배 꿈꾸지 마시고 네. 안정적인 256배에 오랫동안 투자하고 내가 월급날 번 돈을 최대한 아껴서 앞쪽에 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빨리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한 대를 딱 소비하면 40년 후에 쓸 돈 2억 5,6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네. 이거를 알아야 되고 빨리 앞쪽에다가 돈을 옮겨 놓으면 네. 중간쯤 오면은 내가 여유롭게 써도 됩니다. 예. 내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나면 예. 버는 돈 다 쓰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젊은 분들은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1억 천금이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그냥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나는 젊으니까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계속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반론도 있어요. 지금 이제 경제 흐름을 보면은 미국은 그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작년 같은 경우 25%였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16%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시장이 오히려 더 발전하고 전망이 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되면은 차라리 미국보다는 중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위험을 낮추는 게 1번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중국 투자 해봤는데 예. 중국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뭐 6,000포인트 가까이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선까지 갔다가요. 네. 지금 한 2,500 2,000 예, 또 거기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예. 지금 한 3,300 이 정도 와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만 못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전체 지수만 놓고 보면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이제 중국도 뭐 자본시장 개방하고 개방하고 하니까 좀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추락하는 추세고요. 작년에도 뭐 6% 깨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네. 무엇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과의 전쟁은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패권의 문제고 네. 기술의 문제입니다. 네. 좀 더 이렇게 뭐 경제 규모라든가 경제가 어느 나라에서 더 커지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네. 제가 아까 신흥국들이 우리나라처럼 될 수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기술입니다. 예. 네, 기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미국은 이 기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저는 기술의 게임에서 미국이 이긴다고 봅니다. 네,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 뭐 개인적 의견인데 네. 지금도 당연히 미국이고 네. 앞으로도 미국이 될 확률이 20년 동안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객관적인 지표를 내라고 하면 제가 좀 어렵고요. 미국 주식 시장이 그래도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어떤 리스크는 적은 방면에 확실한 어떤 답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또 우리 국내 시장도 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장점을 우리 국내 시장이 이식만 한다면은 우리도 뭐 그렇게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면 제가 증권업계 종사자도 아닌데 네. 뭐 저런 이상한 놈이 있나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돈을 왜 미국에 갖다가 주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그 첫 번째,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전이 보이면 여기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고 싶은데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국처럼 될 확률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하는 분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청년들 같은 경우 나 40년 남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완전히 붕괴되는 데는 20년밖에 안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네.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20년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이만큼 남아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높은 수익률 내실 분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적게는 2만 명 정도에서 5% 되는 뭐 100만 명 조금 더 키우면 25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은 이미 그런 거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여기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얻으셨으면 하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